자, 기출페이지 70페이지 2단원 10강 기압과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기압과 날씨 파트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단원이나 3단원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론은 좀 비슷한데 이제 문제에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일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오거든. 그 용어를 조금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고기압, 저기압. 자,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보다 높다 낮다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즉 여기 지금 H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고기압의 중심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고기압 중심에 해당하는 기압이 1044 헥토파스칼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밖에 있는 주변을 보면은 1040 1036, 1032 이렇게 주변보다 더 높은 중심 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음 저기압은 그럼 반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더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저기압 중심이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996 이렇게 찍히는 거야. 주변은 1000, 1004, 1008 이런데 기압이 훨씬 더 낮은 곳을 저기압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냐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고기압 중심인데 그 고기압 중심이 뭐 예를 들어 1012, 1008, 1004 뭐 이런 거야. 그럼 고기압 중심 맞지, 그지? 근데 어떤 곳에 저기압 중심을 봤더니 저기압이 여기가 얼마로 할까? 1016 막 이래. 1020, 1024 이래. 그럼 여기 저기압 중심 맞지? 근데 고기압이 1012 헥토파스칼인데 저기압이 1016 헥토파스칼이야.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이 더 기압이 높을 수도 있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왜냐? 주변보다 기압이 높냐 낮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압에서는 기압이 말 그대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높다는 건 공기들이 좀 많이 몰려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지면에 공기들이 많이 몰려있기 위해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강기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의 하강기류가 생겨야 되고, 그럼 이 지면에서는 계속해서 공기들이 내려오니까 이 내려오는 공기들이 빨리빨리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는, 북반구에서는 이 하강기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 형태로 공기들의 흐름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압이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지면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면 공기들이 빨리빨리 채워줘야 올라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저기압 중심 쪽으로 오히려 공기들이 모이는 형태가 될 거야. 근데 북반구에서는 그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으로 생각하면 좀 쉬운데, 오른손으로 했을 때 하강기류,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고기압의 공기 흐름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저기압에서는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오른손으로 잡아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형태의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공기들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기압에서 나가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고에서 저로 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라고 하는 게 고기압에서 불어나간 공기들이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기압이 똑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게 등압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등압선의 간격이 더 좁을수록, 조밀할수록 바람이 강하다라는, 풍속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막 물어보거든. 여기다가 A 지점, 여기에 B 지점 막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A랑 B 중에 누가 더 바람이 세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더 조밀한 곳이 바람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일기기호. 자, 일기기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기도에다 우리가 특정 기후를 갖다가 써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쓸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될 텐데 이때 보면은 여기 18이라고 적혀져 있어. 이게 뭐냐면 기온을 나타냅니다. 기온을 나타내고요. 그 밑에 이제 일기에서 여기는 지금 세 줄짜리 안개. 그거는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비, 눈, 뇌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 같은 그런 것들을 기온 밑에다가 써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은 약간 머리 있고 꼬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들이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은 풍향과 풍속을 나타내주는 기호야. 그러니까 풍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그러면 얘는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불어왔다. 북서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풍속은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 보면 꼬리 같은데 긴 짝대기가 하나 있으면 이게 5m/s. 짧은 짝대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 2m/s.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 깃발이 이렇게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깃발은 25m/s. 얘네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될 거야. 조합으로. 그럼 여기는 지금 긴 거 2개에 짧은 거 하나니까 5, 2 해서 12m/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깃발 여기 25도 나와져 있죠. 됐죠? 그래서 풍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 10분 정도의 풍속을 재가지고 평균으로 표현을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여기 숫자가 하나가 더 나와져 있어. 이게 뭐냐면 기압이라고 하는 건데 기압. 자, 기압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기압, 지표에서의 기압을 우리가 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통 1기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1기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를 얘기하냐면 1013 헥토파스칼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상식.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기압이 280이래. 그럼 280 기압이라는 게 말이 되나? 280 헥토파스칼이라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그지? 1기압이 1013 정도가 돼야 되는데 280이면 진짜 너무너무 저기압인 거니까.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약간 이제 이걸 읽는 방법이 좀 있는데 자, 280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요. 280의 제일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바꿔. 첫째 자리를 바꾸고 앞에다가 내가 9를 넣어주던지 혹은 10을 넣어주던지 두 가지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928.0 헥토파스칼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1028.0 헥토파스칼이 될 수도 있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지, 그지? 자, 그 중에서 1013 헥토파스칼에 더 가까운 걸 골라주면 돼. 그지?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깝네. 그지? 그래서 1028.0 헥토파스칼이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일단 기온은 몇 도씨? 15도씨. 그 다음 일기는 어때? 소나기가 내리네. 그지? 소나기가 내리고. 자, 풍향. 바람 방향.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야 이게? 남동이지. 동서남북하면.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고. 네? 그 다음 기압을 읽어요.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 맞아? 아니야. 그렇지. 955 헥토파스칼 아니야. 그럼 얼마야? 해봐봐. 소수점 하나 찍고 앞에 9 혹은 10 뭐가 돼야 돼? 995.5 이렇게 돼야 돼. 955가 아니라 995.5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야. 읽을 수 있겠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기상
기상 위성 영상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기상 위성 영상이 두 가지가 나와. 가시 영상이라는 거하고 적외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영상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도를 좀 표시를 해보면요, 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 좀 중요하고, 레이더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내신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능이나 모평 기출들은 다 가시 영상이나 적외 영상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 자, 그러면 이 기상 영상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뉴스로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구름 모양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기상 위성 영상의 모습이야. 기상 위성 영상의 모습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찍느냐, 아니면 적외선을 이용해서 찍느냐에 따라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시 영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것도 다 가시광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위에 대기에, 특히 이제 구름 쪽, 그쪽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빛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니야. 빛이 있어야만 보일 수 있겠지, 그치? 인위적인 막 전등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가시 영상은 밤에는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없어. 빛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햇빛의 세기에 따라서 촬영하는 영상인데, 밤엔 안 되고 낮에만 촬영이 가능하고요.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건 적외선을 사용하는 건데, 적외선은 낮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촬영이 가능한 형태다. 낮이랑 밤이랑 다 상관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동시에 주는 거야. 동시에 주면서 이 영상들은 같은 시간에 관측한 영상이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같은 시간에 관측한 영상이래. 그리고 막 구름들이 막 보여.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낮에 촬영한 거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가시 영상은 낮에만 관측이 가능한데, 두 개가 동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낮에 촬영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통해서 각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자,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좀 확인할 수 있어. 일단 내가 이 기상 위성 영상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보여줄게. 이 문제, 자, 이런 거 있지, 그지? 여기 보면 같은 날에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보여? 여기 막 이렇게 구름 같은 거 표현되어져 있고. 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거야. 가시 영상도 이렇게 생겼고요. 적외 영상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게 가시 영상, 하나가 가시 영상, 하나가 적외 영상이거든. 그지? 그러면 가시 영상이든 적외 영상이든 얘들은 다 생긴 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알려주잖아? 그럼 이게 어떤 영상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 뭐 시각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이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게 가시 영상인지 적외 영상인지 모른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가시인지 적외인지를 알려줬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고, 적외 영상에서도 밝은 부분과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를 해.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가시 영상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요 문제에다가. 자, 지금 이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름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거든. 왜냐면 햇빛이 비쳤을 때 구름이 두껍게 존재한다면 햇빛이 걔를 뚫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빛이 반사되면 흰색으로 보이잖아. 흡수하면 검은색이고. 그러니까 밝게 보이는 곳이 구름이 두껍게 존재해서 다 반사됐다. 반사율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가시 영상에서 밝은 부분이라고 하는, 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두운 부분들은 구름의 두께가 얇구나, 혹은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볼까?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이 가시 영상에서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가 좀 더 밝고 B가 좀 어둡지, 그치? 자, 구름의 두께 누가 더 두꺼워? A가 두껍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서 햇빛을 많이 반사하는 경우, 햇빛 반사가 큰
반사율이 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밝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적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적외 영상. 자, 적외 영상에서도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밝은 부분이 보여. 여기. 이런 밝은 부분이 보여. 자, 근데 이 적외 영상에서의 밝은 부분은 뭐를 의미하냐면 구름의 고도를 의미합니다. 구름의 고도, 높이를 의미하고, 이 구름의 높이가,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애들, 네? 구름의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이 저렇게 밝게 보여.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구름의 고도가 높은 애들, 높은 곳에 존재하는 구름들은 보통 그런 구름의 온도가 좀 낮은 편이야. 구름의 온도가 좀 낮은 편이고, 구름의 온도가 좀 낮은 곳은 방출하는, 그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의 세기가 좀 약해.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방출하는 적외선의 세기가 좀 약한 이런 부분들을 밝게 표현하기로 했어. 하얗게 표현하기로 했어. 돼?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얘네들을 적용하기가 좀 편해. 예. 높은 곳까지 구름이 있고, 그런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이 구름 고도가 높을수록 밝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지? 높은 곳에 구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비가, 저군형 구름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비행기 같은 거 운행하거나 할 때도 영향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밝게 표현하는 것들이 구름의 고도가 높은 애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런 애들이 적외선의 세기는 사실 약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애들이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저 구름의 고도가 높은 이런 A 같은 부분이 적외선 방출 세기가 세냐 약하냐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하얘니까 되게 세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약해. 돼? 왜냐? 높이가 높아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대륙권이라고, 이건 중학교 아니고 통과에서도 배웠는데, 대륙권에서는 지면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배웠었거든. 성층권에서 다시 높아지고. 맞지? 자,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지면에서부터 방출된 지구 목사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덜 도달해서 그렇거든. 맞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요 대륙권에서의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요거. 알겠지? 가시 영상은 밝은 부분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곳, 적외 영상은 밝은 부분이 구름의 고도가 높은 곳, 이렇게. 알겠지? 네. 요게 이제 앞에서 지금 얘기한 위성 영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위성 영상. 요거. 됐죠? 자, 빈칸 채워보면은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고,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의 고도를 판단할 수 있어. 높이.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는 낮다고 했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적외선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런 애들이 우리가 하얗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방금 전까지 봤던 그런 사진에 대한 얘기고, 자, 기상 레이더는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게 막 보면은 실제 비가 막 많이 오는 것은 좀 빨갛게 표현하고, 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강수량이 얼마가 올 것 같다라는 예보를 가지고 레이더 영상을 보통 이제 만들죠. 자, 이 레이더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름이 있다고 꼭 비가 내리진 않아. 구름 속에 물방울이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해. 구름이 있긴 있는데 물방울이 별로 없어? 그럼 비 안 내려. 그냥 흐린 날이야. 근데 구름 속에 물방울이 되게 많아? 그럼 여기 이제 비가 확 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안에 존재하는 물방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기상 레이더가 강수 구역과 강수량을 판단할 수 있는,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기단. 기단은 뭐냐면 공기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 공기들이나 다 우리가 그냥 기단이라고 묶어서 표현하느냐, 그렇진 않고 기온이나 습도와 같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만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기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고온이냐 아니면 한랭하냐. 습도는 다습하냐 건조하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공기는 고온이면서 다습할 수 있고 고온이면서 건조할 수 있고 한랭하면서 다습할 수 있고 한랭하면서 건조할 수 있는 네? 이런 조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공기 덩어리들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왜 기단 같은 것들이 생기냐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애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대륙에 오래 있었냐 혹은 뭐 바다 위에 오래 있었냐 고위도에 오래 있었냐 저위도에 오래 있었냐 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런 공기 덩어리들의 성질이 결정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런 기단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 자, 일단 이렇게 동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서쪽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중국 대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건조합니다. 건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태평양 바다 쪽이기 때문에 다습한 형태야.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본다면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들은 다 고온 다습한 애들이야. 고온 다습. 됐지? 고온 다습. 근데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위도에서 올라오기보다는 이렇게 중위도에서 옆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온까지는 아니고요. 온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난. 다음 북쪽에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한랭한 애들, 한랭건조, 시베리아 기단, 한랭다습, 오호츠크의 기단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의 기단을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적도기단이라는 게 좀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적도기단. 자, 적도기단은 이 태평양 바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하고 비슷하게. 자, 옆에 특징들을 좀 보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랭 건조한 형태고 이런 한랭 건조한 형태를 가지는 계절이 겨울 계절이지. 그래서 겨울 계절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일기도를 보면 알겠지만 시베리아 기단 쪽에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 생겨요. 우리는 시베리아 고기압 이제 이렇게 부르게 돼.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 먼저 해볼게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형태야. 밑에서부터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주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여름 진짜 더울 때 막 폭염 오고 열대야 오고 이럴 때 그 왜 그런 거냐면 이 북태평양 기단이 고기압의 형태로 강하게 여기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 줘서 그런 거야. 알겠지? 나머지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 그다음 양쯔강 기단 이런 애들을 보면은요.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한랭, 그다음 태평양 바다에서 오는 다습한 형태가 될 거고 보통 초여름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초여름. 자, 근데 오호츠크의 기단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7월 한 중순쯤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뭐가 오냐면 장마가 와. 장마.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지? 뭐 한 7월 중순, 7월 초중순 뭐 이렇게 장마가 좀 옵니다. 장마가. 자, 이 장마가 왜 오냐, 이 장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호츠크해 기단하고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싸워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오호츠크해 기단이 이렇게 오면서 영향 주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오면서 영향 주니까 여기에 이런 장마 전선, 경계선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야. 싸우는 선이. 그걸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장마전선이 생기면 그 장마전선의 보통 살짝 북쪽에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에 영향 주는 애 둘 누구야? 그러면 오호츠크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온난 건조한 형태여서 봄, 가을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여기 안 적혀있는 게 적도기단이죠. 적도기단. 자, 적도기단의 성질은 고온, 다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주는 계절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내가 늦여름이라고 적을 거야. 늦여름. 늦여름 초가쯤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 여름이 오호츠크해 기단이 초여름, 북태평양 기단이 한여름, 그다음 늦여름은 적도기단. 자, 이 적도기단은 어떤 이상 기후를 조금 이상 기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기후를 좀 만드냐면
우리가 8월 한 중순, 초중순 정도부터 뭐가 오냐면 태풍이 오기 시작해요. 태풍. 그러니까 장마가 훨씬 더 일찍 오고 그 뒤에 태풍이 오거든. 예, 그 태풍을 만드는 형태가 바로 이 적도기단입니다. 적도기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됐지? 자, 밑에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어떤 기단들이 영향을 주는가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이런 기단들이 어떨 수 있냐면 성질이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어. 성질이 좀 변할 수 있거든. 자, 그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시가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할 때라고 되어져 있거든. 자, 이거를 어떤 예시로 나는 좀 할 거냐면 시베리아 기단. 이 찬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인 거야. 이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서해 바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 바다를 지날 때, 되니 서해 바다가 황해 바다다 같은 말이다. 황해 바다를 지날 때 기단의 성격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 거야. 그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언제? 겨울에 내려올 거야, 겨울에. 얘가 이제 세력이 센. 자, 근데 얘는 이 시베리아 기단은 어떤 애들이냐면 한랭 건조한 애들이거든. 세상 건조한 애들이거든. 자, 이 세상 건조한 애들이 누구를 지나게 되느냐? 이 한랭 건조했던 공기 덩어리들이 이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훨씬 더 저위도 쪽에 존재하는 따뜻한 요 서해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서해 바다는 바다니까 원래 증발을 잘해. 원래 증발을 잘해. 근데 심지어 따뜻해? 그럼 더 잘해. 증발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랭 건조했던 공기의 이 아랫부분이 가열이 되고요. 이 부분이 가열이 되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열이 되고, 자, 가열을 하다 보면은 공기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상승기류의 형태로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군형 구름이. 그게 이제 거의 이 서해안 쪽에 도달했을 때, 이 서해안 쪽에. 그러면 서해안 도착해서 저군형 구름의 형태는 뭐라겠어? 비를 막 쏟아내겠지. 근데 이게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 그래서 폭설을 쏟아내는. 네? 이게 이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성질이 변해서 나타나는 기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빈칸에 보면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기단의 하층이 가열되고, 기단의 하층이 가열되면서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또 공급받고, 자, 기층이 가열됐기 때문에 얘는 상승기류가 강해지는, 즉 불안정해지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상승기류가 강해지고 저군형 구름이 발생하고 그 저군형 구름으로부터 폭설이 서해안 지역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네. 자, 이게 첫 번째 기단의 변질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기단의 변질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따뜻한 기단이 찬 바다를 지날 때, 통과할 때에 대한 얘기야.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에 해당하는 북태평양 기단이 그거보다 좀 더 고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남해, 동해 쪽 바다를 지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따뜻한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 자체가 고온이라고 했다. 고온 다습한 형태의 공기 덩어리들이 있었어.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냐? 따뜻한 원래 저위도의 바다에 존재하던 애들이었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걔네가 어디를 지나오게 됐냐? 우리나라 근처에 찬 바다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야. 자, 찬 바다를 지나가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이 고온 다습했던 애들의 아래쪽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는 냉각이 되는 거야. 여기가 냉각. 왜냐? 찬 바다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따뜻했던 저위도 바다보다는 좀 덜 일어나겠지. 그러다 보니 냉각도 일어나고 또 증발도 별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이 기층이 안정한 상태가 돼버려. 즉 상승 기류가 약해져. 상승 기류가 약해진다. 그러면서 생기는 구름이 어떤 구름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층에 대한 층운형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 혹은 층운형마저도 안 생길 수 있어. 안개, 그냥 안개만 뿌옇게 생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의 확장으로 찬 바다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서 남해안이랑 동해안 쪽에 짙은 안개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이게 이제 따뜻한 기단이 찬 바다를 통과할 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의 예시를 좀 다 알아놔야 돼. 됐지? 자, 마지막. 자,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은 그냥 말 그대로 얘네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영향을 주변에 주는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주는가, 그 차이야. 정체성 고기압의 가장 대표적인 예,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오츠크의 고기압도 여기다 얘기를 하기는 해.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주변으로 영향을 주는 규모가 좀 큰 고기압들을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동성 고기압들은 이런 정체성 고기압으로부터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군데 이렇게 좀 규모가 작게 발달하는 고기압들, 저기압들, 그런 거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부를 거야. 대표적인 예가 양쯔강기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절별 일기도를 보면 이 일기도에 대한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이제 어떤 계절에 대한 건지를 안 알려줄 수 있거든. 그럼 일단 세 개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 일단 고기압과 저기압이 되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막, 그지? 규모도 되게 작게. 이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즉 봄, 가을에 해당하는 양쯔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골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할 건데, 자,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있는 거 빨리 찾아야 되고,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베리아 대륙 쪽에 고기압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고에서 저로 분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남동풍이 불게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여기는 북태평양,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어디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이 겨울철의 일기도를 보면은 얘는 이 등압선 간격이 되게 조밀해. 등압선 간격이 되게 조밀하다. 그 얘기는 풍속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응. 그래서 겨울철을 또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게 이제 10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11강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이제 기출픽 11강입니다. 11강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야. 온대저기압. 자, 요 온대저기압 내용은요, 그 중학교 때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내용은 거의 그림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좀 다르지. 중학교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를 거고, 좀 더 좀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개념은 좀 쉽고 암기를 조금만 해줘도 되고,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조금 좀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 자, 일단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용어 정리.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일단 전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선. 이 온대저기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전선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두 개가 이렇게 만약에 부딪혔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들이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섞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얘들이 이렇게 공기들이 서로 맞닿는 면이 생기면서 이러한 경계면이 생기게 돼. 맞닿는 전체 경계면이 생기게 돼. 경계면.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입체적인 거 잘 못하지만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하고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공기들이 만나게 되면서 지금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런 부분들 경계면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그런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선면이라고 부를 거야. 전선면. 자, 근데 이 전선면은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저 하늘 높이 생기는 거거든. 땅에서부터 연결돼서 하늘 높이 생기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전선면이 지면과 딱 맞닿아서 존재하는 요 선, 요걸 우리는 전선이라고 할 텐데 이 전선이 훨씬 더 중요해. 왜냐? 이 전선의 오른쪽에 있냐 전선의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거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이런 전선을 기준으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날씨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 전선면보다는 이제 전선에 좀 더 치중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공기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좀 전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 자, 일단 크게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다음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어떤 형태냐면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얘네 둘이 만나는 형태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야. 근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파고드는 형태로 만나는 경우고, 온난전선은 뜨거운 공기가 주인공이 돼서 찬 공기를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만나는 요게 이제 온난전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찬 공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었고 뜨거운 공기도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둘이 만났을 때 이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자마자 아래쪽으로 확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더.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그거에 밀려서 위로 이렇게 확 솟구쳐 올라가겠지, 그지?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이게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전선면에 해당하는 거고,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랑 맞닿고 있는 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선면이 지면과 닿고 있는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한랭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한랭전선을 기준으로 앞뒤에 기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한랭전선의 기호는요.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앞으로 뾰족뾰족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한랭전선의 모양이에요. 한랭전선의 모양. 됐지? 자, 이 한랭전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 공기가 주인공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요 뾰족뾰족의 방향 자체가 찬 공기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뾰족뾰족을 적어줄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찬 공기가 확 파고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솟구쳐 올라간 형태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뜨거운 공기가 굉장히 갑작스레 확 올라가게 되면 빠른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비를 쏟아내게 될 거야. 비를.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소나기의 형태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생기냐면요. 한랭전선의 뒤쪽에 생기게 돼. 뒤라는 표현은 자, 한랭전선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그 뒤쪽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한랭전선은 주인공이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밀어올리면서 형성된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할 거고요. 전선의 이동 속도 빠릅니다. 빠르다. 전선면의 기울기 급하지.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확 솟구쳐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에 비가 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랭전선이 지나기 전의 상태가 어디냐면 바로 이쪽 지역이겠지. 이쪽 지역. 맞지? 네, 한랭전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네. 자, 여기가 이제 지나기 전인 상태고, 그 다음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머리 위에 뭐가 생기냐면
그 소나기가 생기겠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그냥 그림을 놔두고 사람을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겠네. 맞지? 그리고 이 한랭전선이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전에 있을 때는 주변이 다 따뜻한 공기들이었어. 근데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찬 공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주변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고요. 또 이렇게 떨어진 차가운 공기들은 좀 무거워. 밀도가 크다고 하잖아, 우리. 바다에 깔린다 하잖아, 그지?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증가해서 기압이 높아진다. 기압이 상승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바람은 내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좀 할게. 자, 그 다음 이번엔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도 마찬가지야. 찬 공기가 앞으로 가고 있어. 찬 공기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를 이번엔 주인공인 따뜻한 공기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지, 그지?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인 전선면이 생기게 되고 그 전선면이 여기 지면과 맞닿는 이 지점에 온난 전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온난 전선의 기온은 이렇게 반원입니다. 반원 표시 이렇게 됐지? 그럼 그 반원의 표시도 뭐냐면 주인공이 따뜻한 공기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상승기로 생겼고 상승기로 생기면 구름 만들겠지, 그지? 그래서 구름이 어떤 구름이 생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층운형 형태 구름이 생겨. 왜냐면 공기의 상승기류가 강하면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생기겠지만 얘는 약하니까 이렇게 하나층에 해당하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된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할 거고요. 이 전선 자체의 속도는 좀 느립니다. 느리다.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 다음 층운형 형태의 얇은 층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층운형 형태의 구름도 비를 내릴 순 있겠지, 그지? 근데 한 층이다 보니까 비를 조금 내려. 그래서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라고 했는데 이거 이슬비의 수준이야. 이 지속적인 비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씩 내리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자, 기온이 어떻게 변했나를 또 보게 되면은 그 온난전선이 지나기 전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잘 안 보이지? 여기거든. 그지? 근데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얘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지나가기 전과 후를 비교하게 되면 전 상태에서는 주변이 찬 공기였는데 지나가고 나게 되면 이제 따뜻한 공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는 공기는 가볍죠. 그래서 압력이 작은 기압이 하강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자, 지금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 만났잖아. 만났을 때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 있어. 찬 공기가 세력이 세거나 따뜻한 공기가 세력이 세거나 이런 식의 주인공이 존재하는데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났는데 주인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둘의 세력이 비슷한 거야.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얘들이 누가 하나가 치고 이렇게 막 나가지 못해.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얘들이 싸워. 그런 걸 우리가 정체전선. 대표적인 예가 장마전선. 그래서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에 해당하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따뜻한 공기에 해당하는 북태평양 기단. 얘네 둘이 막 싸우다가 한 곳에 머물면서 비를 엄청 쏟아내는 이런 형태가 정체전선이 될 거고요. 정체전선을 갖다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본다면 자, 정체전선은 보통 찬 공기가 고緯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럼 찬 공기의 이동을 우리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지, 그지? 세모로. 다음 북태평양 고기압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뜨거운 공기들을 이렇게 반원으로 보통 표시를 했어서 반원으로. 네? 그리고 비 오는 것도 표시해 보면요. 찬 공기 내려오는 찬 공기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의 비가 내리고 따뜻한 공기 앞으로 지나갈 때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내린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체전선의 보통 북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마 전선에서의 강수구역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 정체 전선의 북쪽에 강수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올 텐데 이 정체 전선의 북쪽에 비를 내리게끔 한 그 뜨거운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려면 어차피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든. 그럼 이 위로 올라가려면 뜨거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 주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뜨거운 공기는 어디서 그 공급이 됐냐? 전선의 남쪽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비를 내렸다.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비는 북쪽에 내리는데 정체전선의 북쪽에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비는 정체전선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제공한 수증기에 의해서 내리는 비다. 수능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이런 보기는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서 좀 표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폐색전선이 있는데, 폐색전선은 뭐냐면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서 겹치는 일이 발생을 해. 어떨 때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밑에서 배우는 이런 온대저기압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저기압 중심이 있고 양쪽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랭전선은 속도가 되게 빠르고 온난전선은 되게 느리잖아. 그러니까 온난전선은 이만큼 갈 때 한랭전선은 막 이만큼 따라잡는 거야. 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막 이만큼 원래 여기 있었는데 막 이만큼 따라잡는 거야. 온난전선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막 이만큼밖에 안 간 거고. 네? 자, 이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요런 부분이 만들어져요. 여기 요런 부분은 우리가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서 형성된 전선이고요. 얘들은 앞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칠 때 누가 더 기온이 낮냐에 따라서 한랭형 폐색전선이라는 것과 온난형 폐색전선을 우리가 나눠서 좀 봐줄 수 있는데, 한랭형 폐색전선은 일단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단면을 그려봤을 때 한랭형, 온난전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보면 한랭의 전선의 단면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고 온난전선은 지금 끊긴 거 보이지? 반대쪽에는 오히려 온난전선이 안 끊기고 있고 한랭전선이 지금 이렇게 끊겨져 있는 상황이야. 네? 자, 안 끊긴 부분이요 더 찬 공기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이런 온대저기압을 보게 되면은 요거 뚝 잘라가지고 옆에서 단면을 그려보잖아?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생기는 온대저기압을 옆에서 딱 잘라가지고 본다면 지면에서 한랭전선은 아까 이렇게 확 파고든다고 했었고 온난전선은 타고 올라간다고 했었고, 네? 그러면 찬 공기가 앞으로 오고 있고 찬 공기가 앞으로 가고 있고 가운데 뜨거운 공기가 훅 솟구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태거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겹쳐야 되는 거야. 겹쳐야. 그래서 이 한랭전선 면의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찬 공기인데 이때 살아남아 있는 얘들이 더 찬 공기가 되는 거고 온난전선에 이쪽 있는 애들이 이제 찬 공기가 되는 거고, 또 이 온난형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난전선 쪽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더 찬 공기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그냥 찬 공기가 되는 거고, 기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A, B, C, D 뭐 해갖고 A가 B보다 기온이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모양을 보고 한랭형 폐색전선인지 온난형 폐색전선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온대저기압. 자,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온대 지역에서 잘 생기는 저기압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위도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인데 특징이 전선을 항상 동반하는 저기압이야. 어떤 전선을 동반하는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양쪽에 이렇게 동반을 합니다. 자, 얘네들의 에너지원, 온대저기압이 생기는 에너지원은 뭐냐? 자, 이 온대저기압이 잘 생기는 곳이 어디서 보통 잘 생기냐면요. 위도로 따지면 위도 60도 근처에서 잘 생겨. 자, 이 위도 60도 근처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냐면 얘가 0도, 30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이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공기들이 부딪혀줘야 돼.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히는 곳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지? 위에서는 찬 공기, 아래서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이 위도 60도 근처에서 잘 생겨요. 그렇다고 무조건 위도 60도에서만 생긴다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잘 생겨. 알겠지? 네,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는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 온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요. 얘네들이 섞이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감소하게 된다. 더 이제 찬 공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뜨거운 공기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확 감기면서 이런 온대 저기압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생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온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온대 지역은요, 이런 편서풍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날씨들이 이 서에서 동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 이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쪽으로 저 저기압 중심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폐색전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분리돼서 소멸하는 형태가 될 거고. 자, 이 폐색전선은 한랭전선 뒤쪽에도 비 올 거고 온난전선 앞쪽에도 비 오니까 그 주변이 그냥 싹 다 비가 많이 오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폐색전선에서 거의 온대저기압 소멸 단계에서 나타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땡땡 저기압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 온대저기압 혹은 뭐 열대저기압 이런 식의 땡땡 저기압이라고 되어져 있다면 이런 저기압들은요. 얘들의 세력을 물어볼 때 뭘 빨리 봐줘야 되냐면 이 저기압의 중심기압을 빨리 봐줘야 돼. 중심기압. 이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겁니다. 왜냐? 얘 이름 자체가 저기압이거든.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중심기압이 그만큼 더 낮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세력이 강한 애들이 이제 보면 중심기압이 낮다는 거지. 근데 뭐 원인 결과를 하려면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다가 뭐 순서는 맞겠죠. 순서는 됐어? 자, 다음. 자, 이 온대저기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는 겁니다. 온대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일기도에 표현된 형태거든. 그럼 저기압 중심이 있을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표현을 좀 할 거고, 저기압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편서풍의 방향.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한랭전선이 이제 형성되는 곳 보면 한랭전선의 뒤쪽에 강수구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 좁은 구역에 소나기성의 비가 올 거고, 온난전선 앞쪽에는 넓은 지역에 이제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형태로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딱 그린 게 이제 이 밑에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 이 따뜻한 공기 올라가면서 저군형 형태의 구름, 그 다음 이런 추군형 형태의 구름을 만들게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지금 지역을 좀 세분화해서 A, B, C, D, E로 나와져 있는데, 자, A,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야. B, C, D가 중요해. B, C, D가. A 지역은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온난전선의 앞쪽은 앞쪽인데, 아직 온난전선에 막 완전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비가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냥 구름만 껴있는 지역이거든. 대신 이 A 지역은
햇무리라고 하는 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햇무리. 햇무리가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쫙 있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약간 이런 링 모양 생기는 거. 하늘에. 네. 링 모양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 네. 잠깐 찾아볼까? 잠깐만 찾아줄게. 기다려봐. 자, 찾아봤어. 자, 햇물이 여기 보면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링처럼 생기는 거 이런 거 보이지? 그지? 예. 이런 거. 네? 이런 게 햇물이거든?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냐? 이게 온난전선의 훨씬 더 앞쪽에서 생기는 형태인 거야. 그럼 우리가 햇무리를 보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온대저기압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돼. 이게 끝이야. 끝. 그치? 그래서 이 A 지역에 사는 사람이 햇무리를 봤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갈 테니, 그지? 온난전선도 먼저 지나가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한랭전선도 지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난전선의 앞쪽에 존재하는 형태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나타나게 될 거야. C는 따뜻한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 B 지역, C 지역 위로는 여기 보면 C지역 위로는 상공에 전선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 다 따뜻한 공기들이고,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랭전선의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소나기가 오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내가 아까 한랭전선, 온난전 설명하면서 뭘 설명 안 했었냐면요, 풍향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했었는데 지금 해볼게. 여기가 온대저기압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압은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되니? 그러다 보니 자, 뒤쪽 한랭전선의 뒤편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거거든. 그지? 즉 북서풍이 불고 C는 남서풍이 불고 AB는 남동풍이 부는 형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에 남동풍, C는 남서풍, D는 북서풍이 불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한랭전선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랭전선이 지나기 전후에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C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직 한랭전선 지나기 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이 남서풍이야. 근데 한랭전선이 이제 지나갔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무슨 풍으로 바뀌어?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는 게 한랭전선이고요. 온난전선은 지금 남동풍이 불고 있다가 지나가게 되면서 남서풍의 형태로 바뀌는. 네? 이렇게 풍향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바람 방향을 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A나 B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스타트로 본다면, 시작으로 본다면 A, B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남동풍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온난전선이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이 A, B 지역이 이제 남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랭전선이 또 지나가게 될 테니 북서풍이 부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B가 아직 아무것도 지나지 않은 상태다. 그럼 시작이 남동, 남서, 북서로 변하는구나. 이걸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C는 앞으로 한랭만 지나가겠지, 그지? D는 이미 다 지나간 상태야.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된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D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이 이만큼 막 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D 지역에서 기압을 재보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지? 그럼 내가 측정하는 기압은 높아지고 있어. 왜냐면 저기압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게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밑에 뭐 날씨 변화, 뭐 이런 얘기들. 네, 방금 바람 변화, 풍향 변화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 예, 요거를 갖다 문제를 뒤에 걸 풀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 근데 한번 연습을 그래도 혼자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요 11강까지만 진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태풍이나, 태풍 주요 악기상,
그다음에 해수의 성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진도가 나갈 테니 네,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1대1로 받도록 하겠습니다.